세상에 떠도는 모든 풍문을 속속들이 파헤쳐드립니다. 더 아찔하고 더 화끈한 이야기.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가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강부 문화를 희롱하고 조롱한 것으로 진실을 파악해서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다. 그럼 우리 말을 얼마나 어느 정도로 조심해야 되나. 이번 풍문 역시 지난주에 인터넷의 실시간 검색 1, 2위를 다투며 오르내렸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인 김재동 씨와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인데요. 네, 무슨 일로 실검에 오르게 된 건가요, 김유승 기자님? 네, 우리가 연예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 정치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연예계는 물론이고 정치계까지 큰 파장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백승주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김재동 씨가 군 문화를 조롱을 했으니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사실 김재동 씨가 방송인인데 뭐 군 문화를 조롱했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조롱을 했다는 거죠? 작년 7월에 김재동 씨가 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자기가 군복무 시절에 별 4개짜리 사령관 사모님을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다시는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3번 복창하고 영창을 갔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꺼낸 게 빌미가 됐습니다. 그 발언 하나 때문에 국정감사에 가게 됐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백승주 의원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올해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됐죠. 국회의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이제 국방부 차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을 보면서 저거는 문제 있다라고 차관 자리에 있으면서부터 계속 생각해 왔던 부분을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감을 통해서 이제 그 발언을 한 것이죠. 군 강부 문화를 희롱하고 조롱한 것으로 진실을 파악해서 다음 종합국감 때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국감 증인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진실을 조사해서 꼭 밝혀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 요청이 더욱 핫해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었는데 이 국감 현장에서 백승주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했던 한민구 장관의 발언 때문입니다. 김재동 씨의 발언에 대해서 군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54단에서 방위 복무를 김재동 씨가 한 거는 맞다. 하지만 영창을 갔다 온 기록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논란이 됐죠. 그럼 김재동 씨가 혹시 거짓말을 한 건가요? 사실 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재밌게 만드는 것과 또 김재동 씨가 또 워낙 재밌는 이야기하는 걸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사항은 이제 그 이 영창을 갔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국방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이제 그 영창을 간 기록이 현재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김재동 씨가 뭐 영창 13일을 갔다고 하는데 그 조금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셔서 좀 아시겠지만은 영창이라는 부분은 좀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5일까지가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군대 안에서만의 범죄이기 때문에 15일까지는 그 뭐 다녀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신. 네, 근데 이제 기록이 안 5일, 5일, 10일, 15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창 13일을 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혀 몰랐어요. 여자분들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범수. 보통 이 정도 가지고 13일, 10일 넘는 거는 또 조금 너무 길게 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간 날 빠지고 나오는 날 빠지고 이래서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가장 15일짜리를 받는 영창 15일짜리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단순 탈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5일이 군대에서 탈영이라는 건 엄청난 죄잖아요. 근데 이제 13일을 받았다는 거는 그 발언 한마디로 했다는 거는 좀 군기문란 뭐 이런 형태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13일까지는 아니 뭐 빨리 풀려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범수나. 영창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이게 영창과 또 군기교육 때 이런 것도 좀 달라요. 영창은 이제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군기교육 때는 뭐 구치소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서 이게 제가 좀 정리를 근데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말하다 보면 이제
이게 약간 허언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 허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용어가 헷갈리거나 예, 뭐 이럴 수도 있는 근데 그런 이제 차원은 있어요. 예. 군기 교육대를 이제 영창이라는 그 이제 뭐 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창을 다녀오게 되면 반드시 군기 교육대를 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기 교육대라는 거는 1주짜리가 있고 2주짜리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2주짜리의 이제 군기 교육대예요. 그래서 14일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13일. 이게 3일. 14일이라고 왔다 갔다 표현했다면 해요, 이게 진짜. 맞는 표현이지만 어. 13일이라는 거는 그 어. 우리나라에서는 13일짜리 영창이나 아니면은 군기 교육대를 다녀오신 분이 아마 아, 그래요? 제 생각으로는 한 명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황희롱 국장님 좀 추가로 그럼 백승주 의원 쪽에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뭐 어쨌든 그렇죠. 김재동 네. 씨 의견에 대한 반박이 있었겠네요. 네, 있었죠.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그렇게 해명을 하니까 백승주 의원 쪽에서는 김재동 씨가 이번뿐이 아니고 작년 7월뿐이 아니고 2008년에도 김재동 씨가 한 번 그 얘기를 더 언급을 했는데 그때는 군기 교육대라고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군기 교육대. 그래서 군대 영창과 군기 교육대가 지금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영창이라고 그랬다가 한 번은 군기 교육대라고 그랬고 그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또 영창에 간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또 김재동 씨의 말에 그 발언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15일 단위를 말씀하시니까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됐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군대 영창 발언을 김재동 씨가 처음 했던 2008년 당시에는 14일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13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1일 차이가 정말 중요한 예민하네요. 팩트를 공감하네. 좌우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08년에 이제 그 발언했을 당시에는 이제 영창이 아니라 군기 교육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그 사안인지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군기 교육대를 김재동 씨가 14일 그러니까 2주를 다녀온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영창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은 안 남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약간 말이 잘못 나온 거죠. 날짜도 좀 헷갈리고 단어도 우리도 뭐 구치소 갔다 왔다 안 하고 다 그냥 감옥 갔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둥그렇게 만들게 그 얘기했듯이. 김재동 씨 말 자체가 좌정 웃기기 위한 그런 멘트였기 때문에 그 어떤 팩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수도 있어요. 예. 뭐 이런 김재동 씨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박한명 미디어 그룹 내일 대표라는 분께서는요, 한 칼럼에서 영창 기록이 없다 해도 결국 그 기간만큼 군 제대가 늦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김재동 씨는 정확하게 18개월 복무를 했고 그리고 결국 김재동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걔 봤을 때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재동 씨는 그래서 영창을 간 건가요? 안 간 건가요? 결국. 지금 현재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병무청 기록을 보면 아는데 일단 한민국 국방장관이 기록은 없다고 그랬지만 병무청 기록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보려면 김재동 씨 본인이 허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영창에 살게 되면 그 날짜 수만큼 복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록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딱 18개월 병역을 했다는 게 그걸로 나온 봐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김재동 씨가 백승주 의원의 이제 국감에서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 조금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르면은 뭐 언제든지 간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 얘기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실제로 거기 가서 하면은 골치 아파질 것이다 하면서 뭔가 더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개인적으로 불러서 가면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실제로 얘기를 시작하면 골치 아파질걸요? 골치 아파질걸요? 근데 그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단기 사병이었기 때문에 퇴근 후 같은 경우엔 개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추측입니다만 김재동 씨가 퇴근 후에도 약간의 사역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행사나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최대웅 작가가 군 생활을 했더니 이제 연애사병, 네. 연애사병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럼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예전과 같은 경우에 유명한 탤런트나 유명한 가수들이 이 장군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고위 장성들의 어떤 뭐 백일잔치라든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회갑잔치. 회갑잔치에도 동원이 돼서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김제동 씨도 워낙 이제 그 진행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단기 사병으로서 그런 좀 사역을 당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김제동 씨 입장에 계속 밝히는 거면 영창 간 것도 확실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닐까요? 김대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김제동 씨가 이 그 강연 비슷한 곳에서 덧붙인 말이 또 있어요. 당시 방위병에도 일과 시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영내 남아서 회식 자리에서 사회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역시 사회를 본 자체가 군법에 위반된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국방부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대를 질문을 하면서 많은 파장을 일으킬 법한 발언을 남긴 거죠. 근데 저는 뭐 연애사명도 해서 알지만 뭐 연애사명도 불쌍하죠. 자기 신 찍을 때는 연기하고 안 찍을 때는 막 조명기 날리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또 혜택도 있어요. 사실 여기 MC 보고 이러면 사실은 뭐 좀 다른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좀 편의를 봐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뭐 양쪽에서 각을 세우다 보니까 날카롭게 가는 것 같은데 군대도 사람 사는 사회고 저희도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그러면 제가 뭐 결혼할 때 유재석 씨가 와서 사회 보면 제가 권력을 남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친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근데 그거는 뭐 맞는 그거냐 뭐 안 맞는 그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참 이게 그러니까 담지 말아야 될 내용을 담아서 이게 전 이 자리에서 이준석 씨한테 감히 묻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씨한테 감히 묻고 싶습니다. 네. 이번 국감 수준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야? 국감할 때 보면 형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슈화되는 것들 이렇게 뽑아서 보면 김제동 씨 굉장히 이슈화된 것 같지만은 백승주 의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제동 씨 거고 사실 국감 한 번 할 때마다 의원들이 거의 한 20가지 가까운 아젠다를 던져요. 그 중에서 이게 부각된 건 뭐냐면은 오히려 이 사안이 확대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그런 말도 있는 거죠. 아 그럼 이제 단순히 김제동 씨가 이 영창을 갔다 왔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를 부르면 내가 군대 부조리 다 한번 얘기해보겠다. 한번 부를 테면 불러봐라. 이렇게 한 것도 불을 확 지핀 거죠, 그거는. 왜냐면 우리 지금 봐서 알지만은 뭐 김제동 씨랑 전혀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은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국가가 혼란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나 안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김제동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안은 훨씬 경미하죠. 이거는 어떤 방송에서 하나의 발언이기 때문에 경미하지만은 뒤집어 놓고 보면은 지금 국감에 다루는 수많은 사안 중에 이 정도 사안들도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제동 씨 문제도 그랬다는 거죠. 54단에서 김제동 씨가 복무했는데 그 당시에 별 내신 장군은 누구냐 한번 올라가다 보면은 국방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뭐 사실 굉장히 인정받아서 국방장관까지 간 분인데 김제동 씨에 대해 가지고는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영창에 넣은 사람이 돼버리고 이런 건 그분 입장에서 굉장히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적을 하고 나가는 거죠. 네. 김제동 씨가 이제 방송인이라는 점을 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김제동 씨가 한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언제든지 불러라 개인적으로 가서 다 얘기해 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가면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실제로 얘기를 시작하면 골치 아파질걸요? 내가 이런 얘기 실제로 시작하면 더 있는데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제동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뭔가 이제 군대 문화나 그 안에 이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뭐 정치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김제동 씨가 이제 종종 많은 발언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저희도 뭐 사회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뭐 군대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많이 보고 하긴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항상 우리는 막 더 뭐 이거 약간 MSG 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냥 더 재밌기 위해서 만약에 살을 붙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제동 씨가 작년에 뭐 군기 교육대라고 했다가 조금 덜 터진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내년에는 예, 세게? 똑같은 얘기를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세게. 더 세게 영창이라 얘기한 거고 그냥 그렇게 그냥 MSG를 쳤을 뿐인데 그거 갖고 그냥 국정감사에 불려갈 정도가 되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 말을 얼마나 어느 정도로 조심해야 되나 그런 혼란도 와요. 그 김지민 씨 얘기 이제 그 MSG를 조금 치면 네. 어떤 여자 개그맨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기독교 신앙심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한동안 이제 간증을 하러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간증 행사를 일체 안 다니게 돼요. 왜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만 모이면 거짓말을 하게 된대요. 확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마저도 이렇게 자기가 이제 코미디언 기질로서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본다면 약간의 일말에 뭐 훈계 정도 들었고 뭐 어떻게 너는 그 사단장의 이야기를 아줌마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욕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희화시키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오바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 사안을 보면서 그냥 김재동 씨가 예를 들어 그냥 뭐 아까 김진희 씨 말한 대로 말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이게 좀 단어를 좀 확대해서 쓴 것 같다라고 그냥 표현하고 근데 뭐 그거는 방송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하면 저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그거를. 그리고 아니 근데 이거 방송하는 사람 떠나서 우리끼리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하다가 당연하죠. 그걸 오버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겠죠. 얘기하고. 그런데 뭐 거기서 이제 김재동 씨가 보였던 반응이라는 게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들이 곤란할 말을 더 해주겠다. 뭐 이런 반응이라는 건 사실 그런 자세랑은 좀 차이가 있는 자세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 프로그램에서 방송인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그 시작이 지금까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할 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의 근거 하에 그렇게 저는 MSG를 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너무 과하지 않나 반응이 다시 날라오는 반응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보면 요즘에 한 얘기는 아니에요. 1년도 전에? 더 전에 한 그렇죠. 이야기가 왜 이제 와서 다시 이슈가 됐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백승주 의원이 갑작스럽게 이걸 끌고 와서 뭐 공론화를 시키겠다라는 급작스런 계획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이 국방부 차관이었던 지난해부터 조사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이 자리에서 다시 이제 진실을 파악해서 다음 종합국감 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뭐 그냥 방송인이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국감에서까지 이렇게 비화되는 것이 흔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를 덮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뭐 음모론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재동 씨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막 이번에 사드 배치 반대하기 위해서 성주까지 내려가서 또 연설을 했었잖아요.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밉보인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죠. 저희 부모님 세대 얘기를 잠깐 저도 들었는데 이제 추석 연휴에 가서 어른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또 있더라고요. 왜 방송인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해? 라고 화가 나 있는 어른들을 전 많이 봤어요. 뭐 사실 뭐 밉보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냐라는 건 항상 있는 의심이지만은 사실 김재동 씨에 관련된 그 부분, 그 방송에서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백승주 의원 차관들 시절에도 국방부에 엄청나게 항의 전화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단계만 타고 올라가면 그 사람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렇죠. 저게 지금 나오는 거는 그 전에 조성태 국방장관이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도 항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또 진짜 화나가지고 아니 이런 군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진짜 그 방송 보시고 니네 제대로 일하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국방부에다 항의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백승주 차관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논란이 좀 있었고. 제 생각에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종합국감이라는 게 오늘 이제 진행돼가지고 방송하는 오늘 진행되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 측의 어떤 자료나 그리고 그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 중의 기억 그리고 지휘관의 어쨌든 그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애초에 그런 일로 김재동 씨가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다. 그것이 군기교육대든지 영창이든 간에 없다라는 게 지금 결론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과장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의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애초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좀 다를 수 있죠. 그거는. 어쨌든 이제 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김재동 씨에 대한 국감 증인 요청은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김제동 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고소장이 될 수가 없고 이제 타인이기 때문에 고발을 한 거겠죠. 네. 고발을 한 거죠. 고발돼요. 지난 12일이었는데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시민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김제동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제동 씨가 공인이라는 점을 망각을 하고 정치적인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서 말을 만들어냈고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이유로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저도 말한 것 때문에 제가 2번 정도 고발을 당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방송에 말한 거. 근데 사실 이렇게 막 큰 죄목이 붙어요 보면은. 말한 거에 네. 비해 되게 조금 고발당하셨네요. 저요? 저는 굉장히 좀 팩트 체크를 많이 해서 발언합니다. 두 그런데 번밖에 안 당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이제 2건 정도 제가 고발을 당해봤는데 사실 그 이슈 자체가 사실에 입각해서 한 발언이고 그리고 개인의 평가에 대해 가지고는 처벌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제동 씨도 사실관계만 입증할 수 있으면 무리가 없을 것이고 혹시 사실관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뭐 그렇다 해도 처벌될 사안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그렇다면 김제동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지금 쭉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이 대응 자체가 고소장을 낸 것부터가 정치적 대응 같은 느낌이 싹 드는데 어쨌든 고소장이 제출이 됐으니까 일단 김제동 씨 복무 뭐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되겠죠. 물론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진위 여부가 나와야 처벌 여부를 아마 법리적으로 따져보지 않을까. 네, 김제동 씨의 군대 영창 발언 논란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다툰 핫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엄태웅 씨의 성폭행 사건. 김여성 기자님, 지금 이 사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네, 지난 7월이었죠. 오피스텔 마사지 종업원인 30대 여성 A씨가 엄태웅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다라는 사건이 알려졌는데 이 사건은 8월 23일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3일 후인 8월 26일에 이제 엄태웅 씨의 소속사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었죠. 그 다음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죠? 지난 10월 14일 금요일이에요.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겸 이런 소식들을 전했었는데 성폭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 하지만 성매매 혐의는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수사 의견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은 관심사가 성폭행, 성매매가 아닌 사실은 그곳이 건전업소냐, 불건전업소냐. 실제로 이제 그 엄태웅 씨 같은 경우에 일관되게 주장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마사지 업소에는 갔지만 성매매나 아니면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 이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태웅 씨도 그렇고 엄태웅 씨 상대 여성도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경찰이 그 업주 마사지 업주를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해본 결과 업주는 엄태웅 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돈을 그 정도 액수를 현금으로 지불했다 이런 진술을 이제 받은 걸로 봐서 검찰은 일단 성매매 부분으로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본질이라고는 좀 떨어진 얘기지만 카드냐 현찰이냐 가지고서 성매매다 아니다를 판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 그 성매매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카드 명세서에 이렇게 그 마사지 업소라고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이제 꽃집 화원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화원에서 20, 30만 원, 20만 원어치 전문가시네요. 아니 기자님은 어떻게 아시는 거죠? 뭐 식대를 식당 이런 거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엄태웅 씨가 이 마사지 업소에서 지불한 현금은 얼마인지 아시세요? 뭐 정확히는 몰라요. 얼마예요? 모르겠고요. 그 뭐 한 보통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어느 정도인지 비싸네요.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그렇게 뭐 그냥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은 그 고소하신 분이 그 A 씨라는 분이 예전에 유흥업소에서 7번 정도 그렇게 일이 있었던 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마사지라는 것도 되게 전문화된 직종이거든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마사지만을 하는 업소였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런 뭐 속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력 자체가 제 생각엔 마사지사 이력과 맞지 않는 이력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업소 자체 성격도 좀 그럼 유흥 주점과 비슷한 성격이 아니었나? 말이 되나? 그러니까 지금 뭐 불건전 그렇게 업소 나온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엄태웅 씨의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경찰에서는 엄태웅 씨의 이제 성폭행 혐의는 없었다. 이 무혐의를 내렸지만 이 그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이제 이 기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엄태웅 씨가 간 업소에 대해서 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성매매 목적이 아니고 단순하게 건전한 마사지를 가는 업소는 아니다. 이렇게 경찰은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엄태웅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와 마사지 업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성매매 업소라고 하면은 이제 성폭행으로 고소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소 자체를 한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엄태웅 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지금 결론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불법적인 영상 기록물, 즉 동영상이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네요. 동영상이요? 아니 지금까지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얘기인데 동영상 얘기는 뭔가요? 엄태웅 씨가 이 업소에 몇 차례 출입을 했다. 일단 그 주장에 의하면. 그리고 목적은 금전이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불법적인 동영상, 영상 기록물이 찍혔다. 이렇게 지금 또 다른 업소 관계자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정확히 무슨 동영상이에요? 이 영상의 내용이 뭐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일단 불법적인 영상 기록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CCTV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예상은 하지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아니 그럼 고소녀 A 씨하고 마사지 업주 B 씨가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 중에 결국 돈 때문에 유명 스타인 엄태웅 씨를 범행 타겟으로 삼은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의심되는 부분이 사실 이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많이 알려진 부분이긴 한데 이 알고 보니 고소녀 A 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초범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었어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 모두 7곳에서 3,300여만 원의 선불금을 받고 잠적을 해서 이제 사기죄를 인정받아서 지난 7월 12일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던 거죠. 이게 결국 이제 그 여자분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엄태웅 씨를 올해 1월 마사지 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엄태웅 씨 같은 분은 유명하고 또 방송으로 이제 가족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협박을 했을 때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여성분이 그렇죠. 더 확신을 하고 그렇죠. 타겟을 정한 게 아닐까. 근데 무고죄라면 고소녀 A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 A 씨는 뭐 공갈, 그다음에 무고, 그다음에 성매매 이런 걸로 지금 현재 기소 의견인데 이분이 이미 구속돼서 지금 수감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도로 구속 수감할 그런 절차는 필요가 없는 거고 기소 의견으로 지금 넘겼고 같이 그 공모했던 업소 주인 B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근데 수감돼 있는 상태, 이건 궁금해서 묻는 건데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런 여론들을 그분이 알아요? 글쎄요.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주겠죠. 변호사를 통해서만 신문도 구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신문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무고죄라면 죄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이 무고죄에 관한 부분은 성매수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 엄태웅 씨를 고소했던 부분,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그 성폭행에 의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무고로 고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경찰은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 고소녀 A 씨도 본인의 범행을 인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경찰은 업소 주인하고 마사지 업소 주인하고 고소녀하고 다 불러서 조사해 본 결과 정황상 성매매가 맞는 걸로 결론이 나서 검찰에 지금 송치하는 상황인데 일단 그 A 씨는 지금도 끝까지 자기는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강간을 당했다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내는데 이 고소녀 A 씨 같은 경우는 자필 진술 고소장으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아예 명시를 해서 고소를 했다는 점이죠.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라는 거는 강간죄랑 좀 다르다고 되어 있는 게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흉기를 사용한 어떤 강간치상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또
또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강압으로 해서 상해를 입혔을 때 그때 이 상처를 줬을 때 이건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딱 들어보기만 해도 좀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구체적이네요. 글쎄요, 이번 엄태웅 씨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여러 의견들, 여러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엄태웅 씨가 되게 순결한 피해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성매매를 하러 갔다면 사실 얼굴이 알려진 매우 유명한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굉장히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 같다고 말할 수 않을 수 그렇죠.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유부남에다가. 저도 그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뭐 경찰에서는 이제 그 성폭행 부분은 없었고 성매매를 했다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 뭐 법률적인 용어를 다 떠나가지고 그 업소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경찰은 반드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제 엄태웅 씨 같은 경우엔 성매수 혐의를 벗지는 못한 것이죠. 근데 다만 하나 이제 그 나쁜 의도로 단지 상대방이 연예인이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뭐 사실이 아닌 거라도 협박을 하면 자기 이미지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들어줄 것이다. 돈을 얼마라도 낼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지금 돈을 공갈 협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돌팔매질이 뭐 맞는 이런 경우가 사실 엄태웅 씨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의 뭐 스테파니 씨나 이상민 씨나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남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뭐 종류를 떠나서 무슨 사건의 종류를 떠나서 그래서 항상 뭐 요즘 이런 사건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뭐 이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약간 경각심이 딱 생기는 그런 문제라서 항상 매사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 같은 이게 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후배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럼. 사석에서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합석인 자리에서 술을 마실 수 있고 혹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같이 함께하는 이 자리의 모든 상황을 녹취하겠습니다. 하고 핸드폰으로 녹취를 하고 그 자리를 즐겁게 즐기자라고. 왜냐하면 불편해하는 것보다 같이 서로가 이해를 하는 자리라면 모르는 사람인데 만약에 잠깐 어디 다들 가고 모르는 사람과 둘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되게 너무 예민해져갖고 이제는 저기 다른 테이블에서 찰칵 소리 나면은 탁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캡처한 거예요. 캡처. 캡처. 그러니까 찍은 게 요새는 아니라. 너무 무서운 게 카메라도 셔터 소리가 안 나는 안 업체가 나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들고 있어도 계속 네. 뭐 하고 있나, 각도는 어디를 비추고 있나 계속 맞아요.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네. 그걸 보면서도 맞아요. 참 놀랐던 게 전 도널드 트럼프가 막말을 했다 그러길래 처음에는 뭐 방송에서 했던 말이 지금 늦게 화제되는 건가 그랬더니만은 몇 년 비방송 분량에 있는 테이프가 어머나. 방송국에서 유출되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이 이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방송하면서 솔직히 뭐 편집될 말, 편집 안 될 말 다 하지만은 언젠간 그런 게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되더라고요. 저 정치를 하는 비공개 사람. 영상. 그 실제적으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차고 있는 게 와이어리스 마이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차고서 잠깐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서 이제 통화하다가 그게 이제 그 이 들어갔어요. 음향 만지시는 그럼. 분한테 들켜가지고 스캔들로 이제 그 보도가 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번 사건 이제 엄태웅 씨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인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네. 같아요. 국민 딸바보로 알려진 엄태웅 씨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스타들의 캐스팅 비화입니다. 90년대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악감정을 품고 PD에게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출연 직전에 하차를 하면서 계약을 위반했다. 폭행, 시비 논란, 이 광대뼈가 함몰이 되고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 일생일 때 기회가 오게 됩니다. 바로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그해 드라마 대상. 한 방에 그냥 정상권에 올랐었습니다. 대박과 쪽박 사이. 거절하지 말았어야 했어. 거절한 작품은 대박이 난다. 거절했던 영화들을 조금 언급해 드릴게요. 네. 누굽니까? 전화해서 확인 좀 해볼까요? 그러게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를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한 2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대면대면한 것 같죠? 네, 님과 함께해서 저의 아내였던 사유리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미 씨 천의 와이프 사유리입니다. 전에 와이프. 무릎 건너 사차원 미녀 사유리입니다. 사차원 미녀. 미녀 붙였어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요즘 핫한 드라마 구구달 아시죠? 구구달. 네. 네. 아니 구구달이 뭔가 했더니 구름이 그린 달빛을 줄여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엄청 재밌게 보고 있는데 박보검 씨와 또 김유정 씨의 애틋한 로맨스가 달달하고 이 안구가 정화가 되는 맞아요. 느낌. 너무 예뻐요. 저는 한 해도 안 빠지고 보거든요. 어. 그 대사 기억나세요? 나도 두려웠다. 늦을까 봐. 이 대사 했을 때 저는 집에서 정말 저랑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네. 딱 보면서 이렇게 막 어떡해! 저만 이랬나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저희 어머니 또래도 다 그러실 거예요. 맞아요. 다. 예. 혼잣말하게 된다니까. 웬일이야 이러면서. 맞아요. 박보검 씨가 작품 선택을 엄청 잘했다 싶은 게 응답하라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러브콜들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 많은 작품 중에 하나가 딴따라였다고 해요. 딴따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순간의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딴따라보다 지금 구름이가 훨씬 잘 되니까 선택을 정말 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박보검 씨처럼 절묘한 캐스팅으로 확 뜬 스타에는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 씨 그리고 또 오해영의 서현진 씨가 있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스타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스타들의 캐스팅 비화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돼 있더라 하는 말이 있죠.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다 인생작을 만나서 대박난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명작이 원래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면 그것도 아주 우연히 혹은 돌고 돌아 나에게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이번 풍문 대박과 쪽박 사이 대타에서 대박으로입니다. 빠밤. 네. 자, 대타에서 대박으로 첫 번째 주인공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다르다. 예, 주인공 이서진 씨입니다. 네, 이서진 씨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하나씩들 다 있지 않나요? 이서진 씨 하면은 요즘 네. 예능 프로를 나와서 사실 그 전에만 뭐 집안이 좋다, 잘생겼다, 뭐 시크하다 그랬는데 오히려 털털하고 싣고 던지는 뭐 이상한 아재 개그 같은 것도 인간적인 면이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또 아재스러운 매력이 있잖아요. 뭐 걸그룹 핫한 걸그룹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핫한지를 잘 모르는. 그런데 약간 친데레적인 매력. 할 듯 안 할 듯 계속 밀당하다가 결국 열심히 하는 그런 매력. 이를 보면 약간 옷도 막 화려하게 입으시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약간 네. 간혹은 보면 좀 아재 스타일로 입으시는데 그거에 좀 개의치 않고 본인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까지 좀 귀엽더라고요. 패션에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예능에서 이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매력이 통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세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갖고 싶은 남자의 이미지를 좀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 뉴욕대 출신의 엘리트 등등 로얄 패밀리 등 또 이서진 씨를 설명한 수식어가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다 갖춘 이서진 씨도 단역을 전전하던 고된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서진 씨 뭐 지금은 핫한 뭐 예능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데뷔 때는 데뷔하고 나서 한참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데뷔는 이제 99년에 파도 위의 집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드라마 자체가 뭐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본인도 인지도가 그때는 없었을 때고요. 그 이후에 뭐 왕초라든가 별을 쏟아, 뭐 그 여자네 집 이런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드라마는 어느 정도 부각됐는데 그때도 이서진 씨는 그렇게 존재감이 그리 높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서진 씨가 이렇게 뜨기 전에 이제 왕초 드라마를 할 때 이제 왕초의 윤태영 씨, 이서진 씨 그리고 차인표 씨, 뭐 그 외에 이제 뭐 좀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몇 번 만나서 뭐 이렇게 차도 한잔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지로 나오니까 이제 막 아예 안 씻고 가, 그러니까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가면 그지 분장을 하는데. 그래도 씻겠죠. 아니 안 씻, 그냥 일어나서 안 씻고 이제 가서 그지 분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 90년대 뭐 중반에 20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대박이다. 정말 그런 분들이 거지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그 연기를 분석을 하고 몰입하기 위해 노력했을지. 그러니까 당시에 그 드라마 이제 왕초 할 때까지도 또 왕초는 대단히 그 인기 드라마로 부각이 됐지만 네. 이서진 씨는 그렇게 그때까지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한 4년 정도
데뷔한 지 한 4, 5년쯤 지나서 2003년에 담오라는 작품이 드디어 이서진 씨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정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모든 시청자들이 시금 전폐하고 인터넷으로 가서 다들 서로가 담어봐 뭐 이렇게 드라마 페인이 양상됐던 최초의 드라마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정말 오래된 드라마인데 지금 이렇게 다 명대사를 기억하고 있을 만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마지막 회 시청률이 무려 24.5%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담오라는 작품이 이서진 씨의 어떤 스타를 만들어준 180도 그 이전과 전환을 해준 작품이 되긴 했는데 이 작품의 캐스팅돼서 출연하기까지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사실 이 담오라는 드라마의 캐스팅이 지금과는 좀 달랐는데 처음에 캐스팅은 하지원, 김민준, 황보종사관 역할에는 이정진 이 세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정진 씨가 당시에 장성백 역할인 김민준 씨 대신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연기자가 합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담당 PD에게 전했다라는 이런 풍문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돌았었죠. 이 이유가 참 네. 논란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민주 씨가 하차를 하게 되면서 이서진 씨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몸이 아팠어요? 김민준 씨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게. 정진 씨가 네. 안 나온. 무슨 역할로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여기에 또 많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정진 씨가 이서진 씨를 거부했다. 풍문. 라는 풍문 꼭 붙여주세요. 풍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그러면 진짜 그 드라마 캐스팅 때 이정진 씨가 약간의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라고 네. 그렇다면 그 이유가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이제 한간에는 데뷔 전에 여자친구를 이정진 씨 여자친구 이서진 씨가 뺏어갔다. 거기에 대한 어떤 악감정을 품고 캐스팅 때 좀 비토를 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적인 감정이었으면 충분히 얼마 전에 잘 됐던 드라마에서도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캐스팅을 이렇게 좀 근데 이거는 극중 거부했던 배역을 보면 경우가 서로 다투는 역이잖아요. 제대로 오히려 연기할 막 수 있을 텐데. 신나게 막 진검으로 승부하고. 오버액션이 될 수 네. 있으니까. 아, 그러면 절제된 연기를 못해서. 절제를 안 하고 멋있게 해야 병원 되는데. 실려갈 수 있으니까. 정말 진짜로 막 카라코를 찌르면 사실 안 되잖아요. 무술하고 막 마이 없이 하고. 훨씬 더 인기 많았을 텐데. 근데 아까 아깝네요. 이정진 씨가 황보종사관 역으로 캐스팅이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모에서는 이서진 씨가 황보종사관으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좀 말씀드리면 이정진 씨가 천식으로 해서 이 드라마에서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차 후에 낙담하고 있었던 이서진 씨가 결국 이 이정진 씨의 대타로 이 황보종사관 역할을 맡게 된 것이고요. 먼저 하차했던 김민준 씨가 들어와서 장성백 역할에 합류하게 된 거죠. 복잡하네요. 복잡하다.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아침 드라마 같대. 이렇게 되니까 천식 사실 아주 간단한 지병이잖아요. 물론 뭐 기침을 하면 대사 같은 거나 호흡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과연 천식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역을 관둘 수 있느냐라는 거에 좀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라는 당시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뭐 뒷말들 그리고 이 드라마 담당 PD가 이걸 보고 캐스팅과 관련해 힘들다. 근데 이거는 어떤 드라마 PD도 힘들어요. 당시 MBC에서 출연 직전에 하차를 하면서 계약을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했고 또 이정진 씨한테 무기한 출연 정지 조치를 내렸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PD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도 뭐 바로 삭제되긴 했지만 누군가가 캡처해가지고 다시 떠돌아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동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담오 사태라는 얘기까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서진 씨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담오에서 열연을 하면서 이제 정말 180도 다른 자신의 그 존재감을 확 부각을 시켰는데 담오에서 뜨고 나서 이제 2004년에는 불새 뭐 굉장히 유명하죠. 고 이은주 씨하고 했던 작품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헤어지긴 했지만 김정은 씨하고 했던 연인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극이죠. 이산. 그래서 이게 줄줄이 그 작품들이 이서진 씨가 띄우면서 이서진 씨의 그 위상이 한 방에 그냥 정상권에 올랐었어요. 그렇다면 2007년 그 이서진 씨를 유명하게 했던 그 이산이라는 드라마 말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했던 김정은 씨와의 드라마. 네. 그럼 결국은 공개 연인 선언을 하게 된 거겠죠? 근데 사실 뭐 이서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열애, 결별 이외에도 좀 많은 풍문으로 좀 부침이 있으셨던 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2008년에 지금은 결혼을 하신 K모 양과 열애 당시에는
이제 표정 얘기하다. 다음에 사실은 이런 거예요? 측정해요. 가릴 건 안 가리고 안 가릴 건 가리고 우리 한정 선배 하기로 했어요. K 모양 같은데? K 모양 김정은 씨. 더 찝어줬어 방금. 이제 결별 이후에는 활동을 좀 쉬었던 것도 한 2년간 쉬었어요. 쉬었던 것도 이후에 좀 많은 악플들에 좀 시달려서 활동을 쉬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악플가 많아졌어요? 그냥 헤어지는 건데? 여성들의 뭐 안티가 생겼다라는 풍문이 돌 정도로 조금 공격의 대상이 됐죠. 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 결별 과정에서 생긴 어떤 잡음, 들려오는 잡음 때문인 것 같은데요. 김정은 씨가 당시에 이서진 씨에게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그냥 받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두 명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뭐 일거수일투족 다 밝혀질 수 없잖아요. 그 이유들이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많은 풍문들, 뭐 추측들이 생기면서 이런 뭐 안티까지 양산하게 되는 일이 근데 이 벌어진 정도 일 갖고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 것 같은 게 둘이 사귀다가 상호 합의간에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뭐. 근데 이거는 제가 때 말이야. 그 이서진 씨의 최측근을 만나서 들어봤어요. 며칠 전에 그것도 들어봤는데 이제 문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죠? 이거 뭐 저는 뭐 하고 가세요. 측근의 얘기니까 네. 뭐 측근이 얘기하기를 이제 그 당시에 두 분이서 불화설이 좀 불화가 좀 많았대요. 두 분 사이에서. 이서진 씨가 이제 머리도 식힐 겸 일도 있고 해서 해외에 잠깐 나가 있겠다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고 나갔나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서 그런 문자가 이별 통보처럼 여자한테는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바로 인터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본인도 이별을 했다는 그 기사를 해외에서 봤대요. 해외에서 처음 보고 이거 뭐지 이러고 한국에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되게 숨어서 들어와서 되게 본인도 좀 그 당시에 곤란했다고. 어쨌든 뭐 공개 연애 이후에 결별하고 나서 둘 사람 다 아픔을 겪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서진 씨도 거의 3년 동안 활동을 뭐 물론 특집 드라마 같은 건 했어도 정규 드라마는 거의 3년 만에 계백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이 계백이라는 드라마가 뭐 그렇게 시청률이 낮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키긴 했어도 이서진 씨가 뭐 예를 들면 다른 드라마, 다른 사극, 주몽이라든가 선덕여왕이라든가 이런 드라마 비교하면 그렇게 큰 그 히트를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배우로서 약간 좀 자신감이 떨어졌다라는 시각들이 많아질 그 즈음에 배우로서는 좀 침체기를 겪었지만 인간 이서진으로서 정말 탑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꽃보다 할배라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옛날 예능 프로 같으면 되게 임팩트 있게 찍고 뭐 드라마타이즈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꽃보다 할배는 예능 얘기하니까 가슴이 벅차가지고 꽃보다 할배는 정말 말 그대로 주구장창 찍는 거잖아요. 외국 가서 맞아요. 그 약간 대선배님들 시중 들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이서진 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이게 재밌나? 재미없나? 뭐 나영석 PD는 또 아주 천천히 연출하는 거에 또 대가잖아요. 네. 느리게 걷기에 편집법. 그래서 보국에 돌아선 이게 방송 되겠나라고 고민했는데 의외로 대박이 난 거죠. 재밌었어. 이 꽃보다 할배가 케이블 채널의 시청률로서는 정말 이례적인 10% 이상의 시청률을 올렸어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이 작품을 통해서 이서진 씨는 그동안에 말로만 들었던 그런 엘리트적인 이미지를 직접 구현해내서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 뭐 영어로 수학하고 뭐 하나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해내는 그런 엘리트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 제작진에게 대하는 것과 우리 또 어르신들에게 대하는 것과 약간 반전이 있는 그런 매력을 보이면서 노조위원장처럼 연예인 노조위원장처럼 했어요. 굉장한 매력을 보였고, 국민 짐꾼, 뭐 국민 내비게이션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CF를 통해서도 뭐 찾아오는 그런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죠. 아니 뭐 예능에서 이렇게 인기를 좀 많이 얻고 계신데 되게 웃긴 게 예능을 나 PD 때문에 나왔지 본인은 예능을 너무 싫어한다고 예능 출연하는 거를 얼마 전에 MBC 무한도전 식스맨 후보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작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지 자기는 너무 어떤 예능을 가도 자기랑 너무 안 어울린다고 투덜투덜 됐었는데 진짜 웃긴 게 다 또 가서 해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예상 열심히 안 시키고 되니까요. 누가 봐도 너무 열심히 하고 약간 츤데레 스타일인 것 같아요. 츤데레. 맞아, 이서진 씨의 매력이 이런 반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당분간은 시청자들도 이렇게 투덜대는 이서진 씨의 모습을 계속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다 인생작을 만나서 대박난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기자라는 배우는 뭐 진짜 다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순탄치는 않았어요. 시작. 단역을 하나 땄는데 촬영장에서 주연이 바뀌어 있고 90%까지 촬영하고 중간에 엎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배우 이제 그만한다. 극단적인 결정을 하나 하죠. PD에게 그냥 저 이민 갈 겁니다. 드디어 일생일대 이제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순신 하면 어떤 배우가 생각이 나십니까? 최수정 씨. 저는 최근에 그 명랑이라는 영화에서 또 엄청난 열연을 하신 최민식 씨. 저는 불멸의 이순신에서 김명민. 이건 뭐 명민좌 이래가지고 근데 연기가 정말 진짜 이순신 장군이 장군님 같이. 살아 계시면 저 모습에 저렇게 말할 것 같은 최고였죠. 아 근데 그것도 사후에 나중에 형성된 이미지지. 원래는 저 어릴 때 이제 이순신 장군 뭐 사진 이렇게 사진이 아니라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 보고 하면은 되게 우락부락하신 이미지로 저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눈매도 날카롭고. 그러니까 근데 이 불멸 뭐 털도 많고 이럴 것 같은데 불멸의 이순신이 나온 다음부터 이순신 장군 이미지가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곱상하신 분으로 역사 속의 인물인데도 그렇게 이미지가 이미연 씨처럼 변했잖아요. 바뀌게 할 만큼 파급 효과를 줬던 김명민 씨가 사실은 지금이야 유명해져서 그렇지 정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배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김명민 씨 하면은 뭐 연기자라는 배우는 뭐 진짜 다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그 또래에서. 근데 정말로 상상도 못할 만큼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이한 직업이죠? 스키복을 팔았다고 합니다. 오, 진짜요? 스키복 모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복이나 뭐 개량 한복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갑옷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갑옷 뭐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스키복을 특이하게 파셨다고. 와 합니다. 되게 특이하다. 저는 등산복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겨울엔 스키복, 예. 봄 가을엔 등산복. 주로 아웃도어, 근데 이제 아웃도어 관련이 있네요. 당시에 이제 영업을 그렇게 잘해서 이제 매장의 사장님이 인센티브를 줄 만큼 그 연기 톤으로 팔면 정말 많이. 어머니들이 좋아하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근데 김명민 씨는 또 다른 또 직업이 있는데요. 이분 직업 백과입니다. 비공식적인 VJ를 했다고 합니다. VJ? 일본식은 뭐예요? 뭐 야한 거예요? 아니요. 야한 거면 여기서 안타깝게도 야한 건 아니고요. 뭡니까? 그 이제 팬들한테는 흑역사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요. 자기를 물걸레 같은 남자라고 소개하는 VJ였다고 합니다. 물걸레?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물걸레 같은 남자요? 자기를 희생해서 청소하는 물걸레처럼 시청자의 피로를 싹 풀어주겠다고 그래요. 약간 희생적. 자기 이제 뭐 하는 거죠. 뭐 빛을 청산하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같은 이런 걸 만든 거죠. 지금 김명민 씨 뭐 과거사를 돌아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지만 아무튼 김명민 씨가 이제 96년에 20년 전이죠. 96년에 이제 SBS 6기로 연기자 정식 탤런트 선발대회에서 통해서 입문을 했는데 탤런트 선발대회에 입문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뭐 기수별로 다 있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굉장히 그 막내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잘 보여야만 또 캐스팅이 되고 그러는데 김명민 씨 아무튼 굉장히 연기 초반에 정규 기수로 들어왔어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시작. 당시에는 이제 기수로 들어오면 이제 탤런트실에서 아마 한 1년 정도는 매일 출근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네. 매일 거기 앉아 있다가 또 천신만고 끝에 신인 시절에 웨이터 단역을 하나 땄는데 10번 그 연기 잘하는데 중저음 목소리 때문에 10번 NG를 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는데도 못 살린 거죠. 웨이터인데 웨이터인데. 외모도 사실 약간 카리스마 있고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목소리까지 중저음이면 조금 못 불러. 웨이트를 못 불러. 제가 갖고 긴장해. 아이고야. 맞아요. 김명민 씨가 이제 공채로 연예계 입문한 뒤에 이제 출연했던 작품들이 뭐 순풍산부인과, 이제 미스터 큐, 뭐 카이스트 같은 이런 드라마들이 있었는데 한두 장면 나오고 이제 스치듯 지나가는 이제 뭐 단역 거의 엑스트라급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뭐 단역만 전전하다가 김명민 씨한테 이제 드디어 일생일대 이제 기회가 오게 됩니다. 뭔지 알 것 같아. 2000년도에
배우 유호성 씨와 함께 했던 뜨거운 것이 좋아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가 사실 허준 드라마의 후속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드라마였고 기대를 모았는데 이게 좀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또 주목을 받지 못했죠. 사실 이후 작품들도 작품 운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 리스트를 좀 보면은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2000년도 작품이죠. 그리고 뜨거운 것이 좋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올인,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워. 굉장한 드라마에 출연을 했습니다. 야, 저는 말이죠. 지금까지 불러주셨던 제목의 드라마에 김명민 씨가 나온 걸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역할이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주목을 못 받았던 거죠. 단역으로 출연을 했거든요. 올인해도 나왔어. 오른쪽 어디서 나왔어? 올인 어디? 풍산부인가 웬만하면 보였을 텐데. 네, 거기서 기억이 순풍산부인과나 올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봤죠. 기억이 그래도 나거든요. 앞에 안 드라마에서도 나네요, 많은 기회도 있었는데 이렇게 빛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 역시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 작품들을 보면 2001년도에는 고 장진영 씨와 함께했던 영화 소름이 맞아.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흥행에서는 이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요. 2002년에는 영화 스턴트맨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때 다쳤대요. 다쳐서 3개월간 또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하니까 스탠드맨. 흥행도 잘 안 되고 몸도 다치는 마음도 겪었죠. 다쳤겠다. 근데 이 영화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이제 뭐 스타트맨 하면 좀 기억이 날 법도 한데 스턴트맨 하면 꼭 본 것 같죠. 근데 여기 한 명도 본 분이 없어. 본 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왜냐하면 된 거죠? 90%까지 촬영하고 중간에 엎어졌습니다. 김명민 씨는 3년을 투자했고 아이고. 3개월 부상당했고 아, 속상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영하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가슴 절절한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김명민 씨는 뭐 계속 안 풀리니까 극단적인 결정을 하나 하죠. 극단적인 결정? 예,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자. 진짜요? 뉴질랜드 는 보통 이제 은퇴 이민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김명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말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전 재산을 다 처분을 하신 상태였어요, 실제로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받아 놓으시고 그때 저도 이게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한 열흘 정도 남았었나 이제 출국 날짜가 그 정도였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는 이제 배우 이제 그만한다. 한국 생활 그리고, 청산. 예, 청산하고 가서 이제 와이프분하고 가갖고 이제 뭐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고 이제 두 분이 상의까지 다 하셨었대요, 가서. 뭐 어떻게 살아야지 뭐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김명민 씨한테 그 지금의 김명민을 만들기 위한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지는 전화가 한 통이 오게 됩니다. 10일 전에.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지금의 김명민을 만들기 위한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지는 전화가 한 통이 오게 됩니다. 10일 전에.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불면의 이제 이순신의 이제 캐스팅 제의가 오는데 그 주인공 이순신 역할 제의가 들어와요. 이게 영화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정말 김명민 씨 인생에 이게 드라마 아닙니까? 예. 완전히네. 진짜 인생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되네요. 네. 그런데요. 네. 김명민 씨가 이 캐스팅을 거절했어요. 네? 이거 아니 이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주인공 드라마인데 왜 캐스팅을 고사합니까? PD에게 그냥 저 이민 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당했으면 또 간 보는 건 줄 알았겠죠. 그거는. 그렇죠. 기대만 하면. 더군다나 이순신 역할이라고 하면은 진짜 쉽게 믿을 수 없잖아요. 저 주인공인데. 한 번에 뛰는 거니까. 근데 또. 저라면 이민을 간다고 얘기를 꺼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기회가 왔으니까. 할게요. 네, 바로 잡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거절을 하니까 사실은 남자 배우들이 하고 싶은 역할이 몇 개 있습니다. 김두한, 보안말의 네. A객,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것들은 정말 상 받기도 좋고 이미지도 좋고 물론 이제 뭐 너무 훌륭한 분들이니까 나중에 뭐 잘못했다고 욕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너무 그냥 원래 캐릭터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마다하니까 이성주 PD가 이런 역을 거절하다니 뭔가 있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오해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계속 거절할까 봐요. 튕겨야 돼. 피디님이 자꾸 계속 전화를 하셔갖고 계속 이렇게 찔렀었대요. 너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김명민 씨 처음에는 그러다 이제 마음을 돌렸던 게
내가 언제 평생 태어났고 내가 이순신 역할을 내가 언제 해보겠냐. 다른 건 둘째치고 이순신이라는 역할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갖고 이것만 하고 다시 난 이민 가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셨대요. 이것까지만 하고 나 이민 마지막이다, 가겠다. 이번이. 마지막 이걸 내 은퇴작으로 하고 가겠다 그러고 동선 타고 이민. 네. 그리고 이제 출연 결정을 하셨대요. 이 김명민 씨가 여기에 출연하기까지 또 다른 비화가 또 있더라고요. 뭐가 또 있어요? 이순신 역할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캐스팅에 거론이 됐더라고요. 최수종 씨, 정준호, 이병헌, 송일국, 최민수, 어머, 이런 분들이 거론됐다고 해요. 심지어는 이분들 중에서 한 명은 캐스팅이 됐다라는 기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김명민 씨로서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을 테고 오히려 더 접근하기 어려운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같은 배우로서 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극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사극을 끝냈지만 대기 시간 정말 많고 그리고 또 전국에 오지들만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돼요. 장면 때문에. 장면이 뭐 전봇대 빌딩 있고 이런 데서는 큰일 나죠. 힘드니까요. 그리고 장기 촬영이에요. 그래서 한 작품 들어가면 뭐 6개월은 후딱 기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안 되고 그리고 주인공은 주인공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스케줄 소화하기 힘들죠. 이거 심지어 절대 못하죠. 이거 심지어 배 타고 찍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사극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맞아요. 맞아. 사극하는 분들한테 제가 들은 뭐 재미난 얘기인데 간신배는 간신배 씬이 많잖아요. 충씨는 충씨 씬이 많아가지고 씬 끝나고 밥도 같이 다루 먹는데 충씨끼리 먹으면서 저 간신들 오늘 좀 이상하던데. 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는 또 고구려끼리 다니고 백제끼리 다니고 신라끼리 심지어 한 6개월 하다 보면 혼란이 좀 온대요. 막. 전쟁 나는 거 역할도 못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그냥 백제가 얘기하면 교인님 입고 백제가 뭐 어디 뭐 다 같이 끝나면 뭐 노래방 같은 데서 노래 잘하면 고구려 앉아야 될 거야. 이런데요.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사극. 예, 김명민 씨는 그 불멸의 이순신 그 대본 리딩 첫날에 연령에 맞게 4가지 목소리 톤을 준대요. 아니, 4가지 톤으로 연기를 하셔. 중저음으로. 열전이. 그래서 이제 이성주 PD가 저 사람이다. 내가 과연 사람을 잘 보고 캐스팅을 삼고초려 잘했구나.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엔진했던 그 중저음의 목소리. 그쵸. 이거를 잘 이용한 거죠. 근데 뭐 인생작이라는 표현이 정말 절대로 아깝지 않을 정도로 본인에게는 정말 특별한 기억이 된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요. 뭐 이 드라마로 대상도 결국 타셨죠? 그렇습니다. 2005년에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이제 우수상 받고 최우수상 받고 대상 받는데 그냥 한 방에 대상을 받으신 거고요. 그 당시에 또 단골 대상인 최수종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김명민 씨의 연기력이 진짜 빛이 난 거죠. 수상 소감도 화제였잖아요. 이순신 장군께 감사한다고. 감사해야죠. 정말 힘든 단역 시절부터 뭐 이민의 결심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대상 타신 이후에 좀 어떻게 많이 몸값도 오르고 승승장구하셨나요? 사실 대상 받은 연기로서는 제대로 인정받은 배우인데 네.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그 두 번째 인생작을 만나기까지는 이게 역시 또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인생작이가 뭔데요? 김명민 씨의 두 번째 인생작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고 원작을 너무 재밌게 봐서 과연 이 원작을 정말 제대로 리메이크가 돼서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도 있었던 드라마인데 하얀 거탑. 그렇죠. 하얀 거탑 하면 뭐 김명민 씨 이름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도 사실은 김명민 씨가 처음부터 맡았던 작품이 아니에요. 뭐 힘들다 힘들어. 그것도 대상까지 대따예요? 탔는데. 네, 이것도 대타입니다. 근데 사실 한 번에 딱 되는 캐스팅이 잘 없죠.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기하다. 이거는 이 작품은 또 하얀 거탑 원래 장준혁이라는 이 역할이 네. 하승원 씨 배역이었는데 하승원 씨가 영화 스케줄이 많고 스케줄 조절하다 보니까 이제 못한다. 그래서 김명민 씨한테 이 장준혁 역할이 갔고 김명민 씨의 두 번째 인생작이 된 거죠. 네. 우선 스케줄을 비워야 되네요. 그러니까 장을 비우듯이.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또 심플하게 간 거는 또 아니에요. 이게 이제 김명훈 씨 말하자면 두 번째 대타인데요. 애초에는 이성균 씨 역할이 이 김명민 씨 거였대요. 오, 신기하다. 차승원 씨가 영화 때문에 하차를 하게 되면서 장준혁 역할이 김명민 씨에게 오고 김명민 씨 역할은 이성균 씨에게 가는 꼬이고 꼬인 비화가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아래로 작은 역할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진짜 김명민 씨의 인생은 다이나믹하네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차승원 씨가 원래 네. 였잖아요. 1순위였잖아요. 근데 차승원 씨가 또 스케줄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국경의 남쪽. 이 영화가 역시 또 하얀 거탑의 PD신 안판석 감독이 영화를 하는 예? 영화 데뷔작이었거든요. 차승원 씨는 안판석 감독의 영화를 했고 김명민 씨는 안판석 감독의 드라마를 했는데 드라마는 대박을 나고 영화는 상대적으로 드라마에 비해서는 조금 덜 각광을 받았죠. 하얀 거탑 이후에 어떤 김명민 씨의 작품이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세 번째 인생작 하면 바로 이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내 사랑 내 곁에 영화였죠. 여기선 정말로 이 배우의 노력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줬죠. 네. 맞아요. 살을 굉장히 체중을 빼는. 맞아요. 르게릭 환자 역할 때문에 20kg을 뺐대요. 20kg. 쉽지가 않은 일인데. 네, 살 뺀 것도 되게 그 전에 영화가 나오기 전에 이슈가 됐었고 영화를 딱 개봉하고 연기력 때문에 더 이슈가 돼서 진짜 김명민 씨를 상당히 업그레이드해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 김영민 씨가 되게 힘드신 캐릭터 중에 하나인 게 이 영화에도 캐스팅 비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비하가 나올 때도 됐는데 그죠? 원래 명민이 형 그만 건드려. 지치네요. 김용민 씨의 캐스팅 비와 좀 삶이 진짜. 지칩니다. 김용민 다큐멘터리 편한 게 없네. 그때도 그래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불멸의 김용민 불사 좋아요. 이게 김영민 씨 역할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김명민 씨 당신의 대타 유명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여기에 원래 배역은 권상우였는데 권상우 씨가 불과 촬영 열흘밖에 남기지 않고 뭐 어떤 다른 이유를 대서 출연을 번복했다고 그래요. 물론 뭐 제작사 얘기인데 당시에 본인은 뭐 좀 다르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서로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다르게 주장을 하지만 권상우 씨가 출연 번복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배역이 김명민 씨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그 제작사 쪽에서는 이걸 엎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실제로 얘기도 나왔었어요. 이게 주연 배우가 아예 빠져버리니까 다시 이제 뒤로 밀어야 되느냐 하는데 당시 그때 이 내 사랑 내 곁에 이 감독님이 누구시냐면은 그 너는 내 운명하고 전도연 씨하고 황정민 씨가 썼던 너는 내 운명 그다음에 그런 목소리라고 예전에 설경구 씨하고 설경구 씨가 아버지 나왔고 그다음에 강동원 씨가 그 악역 목소리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연출을 하셨던 이제 박진표 감독님이세요. 근데 김명민 씨가 평소 때도 박진표 감독님하고 작업을 해보기를 굉장히 소망을 하셨었는데 이게 딱 기회가 맞게 그때 김명민 씨한테 이게 캐스팅 제의가 갔던 거죠. 사실 뭐 이게 원래 내 역할이 첫 번째가 내가 캐스팅 상대가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자기 역할로 맡은 이상 정말 전투태세로 살을 빼고 노력하셨던 걸 생각하면 뭐 이보다 더 프로의식이 투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김명민 씨가 이제 그 대타의 아이콘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작품이 끝나고 나서 어떤 한 분을 어마무지한 작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대신 넣어줬다고 해야 될까요? 김명민 씨가 거부를 해서 그분이 그 작품을 선택해갖고 엄청나게 크게 히트한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올려줬네요. 네, 거꾸로요.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해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인데 원빈 씨가 주연을 했던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원빈이 아니고. 그렇게 뭐 그렇죠. 아저씨는 원빈이죠. 아저씨는 원빈. 네, 아저씨는 원빈입니다. 당시에 그 제작사 쪽에서는 김명민 씨를 굉장히 원했었어요, 실제로. 상상한가? 저 정도로 이렇게 빠져서 배역을 연기하는 사람이면은 이 역할에도 괜찮겠다 그러고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감독님이 네, 김명민 씨였어도. 근데 그때 감독님이 그 실제로 뭐 이건 인터뷰도 많이 나왔었는데 원빈 씨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뭐 송강호 씨라든지 이런 실제 우리 아저씨 같은 이미지를 원하셨어요. 맞아. 정말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아저씨 역할을 했는데 동네 돌아다니는 송강호 그리고 씨. 또 마지막에 그 격투신을 열연했던 그 태국 배우인가요? 네. 예, 그분하고의 이미지도 놓고 봤을 때 뭔가 진짜 김명민 씨가 했어도 처음서부터 그 아저씨라는 이미지가 또 원빈 씨가 했었던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진짜 아저씨. 정말 다른 이미지긴 했겠다. 사실 원빈 씨가 해서도 네. 잘 하셨지만 좀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그거에 사실 포커스가 좀 많이 됐잖아요, 외모에. 아니 근데 지금 왜냐면 뭘 해도 이제는 뭐 이미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제 그냥 재밌게 또 봐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박과 쪽박 사이.
거절하지 말았어야 했어. 믿고 보는 배우. TV에서만큼 대단했습니다. 영화 쪽으로 넘어와서는 처참한 수준이었는데요. 관객 수가 3,500여 명. 망한 영화죠. 망한 영화죠. 인정해. 안 좋은 이런 성적만 받아들이게 되니까. 연예계를 떠나고 싶었다. 정말 창피했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죠. 지금까지 대타 캐스팅으로 대박난 스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좋은 기회를 잡는 스타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좋은 역을 다 거절하는 바람에 대박 캐릭터를 놓친 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번 주제 대박과 쪽박 사이. 거절하지 말았어야 했어. 입니다. 빠밤. 최근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에서 라미란 씨와 부부로 출연해 한창 인기몰이 중인 차인표 씨입니다. 네, 차인표 씨가 정말 오랫동안 변함없이 스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 93년도에 한지붕 세가족에서 데뷔를 했는데 이 이후로 그렇게 차인표 씨는 무명 시기가 없었던 배우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나 94년도에 사랑을 그대 품어라. 네. 이 드라마로 정말 최고의 스타덤에 올랐고 이 이후에도 그대 그리고나라는 작품 다 기억하시죠? 왕초로 역시 승승장구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스타. 뭐 이 얘기는 정말 차인표 씨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을 그대 품 안에 강풍호 역할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뭐 몇십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캐릭터죠. 근데 차인표 씨가 진짜 너무 거기에 딱 맞는 역할을 맞아요. 잡아서 한동안 차인표 씨 정말 잠도 못 잘 정도로 인기 많았었죠. 띠리리랄랄랄라 난 왜 안 돼? 저건 삿대질이고요. 손을 여심을 흔들어야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따라하다 손가락 관절염 걸리는 사람들 많았고요. 차인표 씨가 캐릭터가 좋았던 게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백화점. 백화점의 사장 아들. 하여튼 뭐 사장, 하여튼 뭐 고위층 이렇게 나오고 다른 배우들이랑 달랐던 게 다른 배우들은 좀 꽃미남, 야리야리하고 그랬는데 차인표 씨는 근육. 남자다워. 부드러운데 근육이 있는 그. 헬스도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에서 타고 내리고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 상남자 스타일로 들어왔는데요. 특히 색소폰 부는 장면이 너무 멋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불어야 되나요? 덴젤 워싱턴도 손싱크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나중에 논란이 될 정도로 그건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죠. 차인표 씨가 연예계에서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만든 최초의 인물입니다, 사실은. 차인표 씨가 군대 입대하는 장면을 연예 기자들이 취재 간 게 처음이에요. 직접 그 논산 연무대까지 저가 이제 당시에 취재를 갔었는데 차인표 씨 취재하러 기자들이 50명이 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좀 인기 스타들이 군 입대하면 이제 취재를 가는 그런 게 생겼는데 아무튼 스포츠 신문에 항상 일면에 당직을 했고요. 그래서 제대 후에는 조금 인기가 주춤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또 다시 드라마 대박 행진을 이어갑니다.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차인표 씨 나오는 드라마가.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차인표 씨는 바른 생활 사나이인데 차인표 씨가 드라마 속에서 주로 연기하는 인물들은 가만히 보면 사실은 바른 생활 인물이 없어요. 다 악역부터 찌질남 같은 그런 캐릭터.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시는 캐릭터 우리가 보통 이제 흔들리는 모습들이 평소 모습과 다른 의외의 반전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살짝 그 나쁜 모습도 좋았고 일단 분노의 양치질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분노 4종 세트라고 개그에서도 정말 패러디 많이 했거든요. 고맙죠, 그런 거 하나 뚝 떨어주면. 너무 좋아요. 네. 양치 그냥 안 하잖아. 4종 세트가 뭐예요? 무슨 이게 세트? 드라마가 이제 흥행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분노의 양치질, 그다음에 푸시업, 맞다. 그리고 멋지다. 달리기, 이제 댄스 이렇게 모아갖고 이게 4종 세트로 묶었는데 이게 나중에 광고까지 나왔어요. 와. 아무튼 뭐 국민 분노남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이 하니까 살짝 오바되고 네. 살짝 억지스럽지만 다 인정이 됩니다. 지금에서야 말이지만 계속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드라마에서 어떤 거를 분노를 보여줄까? 하지 않을까. 월계수 그 양복점에서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분노의 댄스를 또 쳤잖아요. 그게 또 이슈가 돼갖고 되게 히트 쳤던 것 같아요. 개그맨들 또 따라할 것 같아요, 조만간. 맞아요. 이 차인표 씨 하면 차인표 씨가 나오는 드라마는 거의 다 히트를 쳤고 또 차인표 씨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어요. 정말로 성공, 믿고 보는 배우 드라마에서만큼은 그랬는데
그 반대로 차인표 씨를 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괴롭히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무슨 징크스요? 이 분야에서만큼은 차인표 씨의 실태를 따라올 자가 없다. 영화 분야라고 해요. 영화만 했다 하면 혹시 좀 망해요? 힘들다. 아. 흥행이 좀 안 된다라는 속설이 좀 있었죠. 드라마 잘 되면 됐지 뭐. 이제 차인표 씨가 나오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통합 전산망 이제 그 관객들 집계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조차도 집계가 안 되세요. 봐봤자 한 1만 명 내외 정도 이제 보신 것 정도밖에 안 돼갖고. 독립 영화가 아닌데도요? 예, 그렇죠. 1만 명이요? 예, 그러니까 극장에서 다 개봉하고 이제 상업 나왔는데도 그 정도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차인표 씨가 나온 영화는 관객분들이 안 보셨다고 그냥 안 보신 영화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차인표 씨가 네. 최근작인 2014년도에 나왔던 마이보이라는 영화는 관객 수가 3,500여 명에 그쳤고요. 그 이전 영화인 2008년도에 나왔던 크로싱이라는 이 작품성으로는 좀 괜찮았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작품은 90만 명에게 든 것으로. 차인표 씨 필모 중에는 뭐 베스트네요. 그 크로싱이 그 북한 적경지에 찍었던 그거.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작품도 사실은 그 이전에 뭐 정말 대박난 상업 영화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 물리쳤고 그런데 신혜라 씨하고 어떤 그런 코드가 신혜라 씨가 이런 상업 영화는 또 거절을 해도 얘기하지 않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크로싱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영화 이런 작품에는 또 하라고 이게 뭐 흥행이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는 당신이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면 또 그런 건 덜컥 받아서 했고 이랬다고 그래요. 애처가라고 얘기 예,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차인표 씨를 정치권에서는 이분이 언젠가 정치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이름이 올라오거든요. 비례대표나 이런 거 섭외 명단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차인표 씨가 뭐 이미지 관리라는 게 그냥 본인의 뭐 성공을 위한 이미지 관리라기보다도 진짜 사회 이슈를 보면서 이미지 관리한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제가. 저희 중에는 올라오는 사람 없어요? 뭐 하는 건데요? 아니에요. 추천해 볼게요. 차인표 씨가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대박을 많이 치시는데 유독 영화에서는 조금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뭐 일단 우스갯소리로 영화계에서는 차인표 씨를 뭐 둘러싸고 뭐 재밌는 풍문이 있습니다. 뭐 일단 차인표 씨가 거절한 작품은 대박이 난다. 라는 얘기가 있고 차인표 씨가 선택한 작품은 이제 좀 망한다. 뭐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간 거니까 이미 네, 지나간 네. 걸 대입해 보니까 이제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요. 뭐 차인표 씨가 의도적으로 내가 뭐 그리고 본인도 되게 유쾌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뭐 특쇼 같은 데 그렇죠. 나와서 지나고 그냥 AS에도 내가 안 재미난 했고요. 얘기죠. 뭐. 이게 뭐 진짜는 아니겠지만 왜 우리도 월드컵 내가 보면 괜히 망할 때 있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그런 게 기분 탓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인표 씨가 거절했던 영화들을 조금 언급해 드릴게요. 네. 차인표 씨는 접속에서의 한석규 씨, 아유, 접속했어요. 시리의 송강호 씨, 시리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박중훈 씨, 진짜 이거는 분노가 있어서 좀 맞는데. 그러니까. 공동경비구역의 송강호 씨, 송강호 씨 그리고 값싸야겠네. 마지막으로 친구의 장동건 씨. 아이고. 네가 해라 이 영화. 진짜. 네가 해라 이 영화. 아, 아이가.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차인표 씨는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차인표 씨가 했으면 약간 영화들이 또 코드가 달라졌을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들어요. 예를 들어 물론 그런 거예요. JS 이런 데서 막 초코파이 먹는 역할을 그 차인표 씨가 하고 있다는 분노로 먹었겠죠. 분노의 초코파이. 분노로. 이거 3개 정도. 초코파이를 해놓으면서 근데 뭐 쇼 프로그램이 나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배우로서 눈물이 나죠. 속 진짜 많이 쓰렸어요. 그렇죠. 근데 네가 가라 하와이를 근데 차인표 씨가 했다니까 좀 웃길 것 같아. 네가 가라 하와이. 뭐 그러니까 기자로 볼 때는 특종을 이렇게 놓친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대박 영화 놓쳤습니다. 이렇게 놓친 영화도 많았지만 대신에 이제 선택하신 영화들은 뭐였는지 흑역사를 차인표 씨가 주연을 해서 흥행하지 못한 영화. 잔인하지만 제가 작품과 함께 관객 수를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까지. 알바트로스 9,714명, 오, 닥터 K 3만 명. 하지만 저는 봤다는 거 조조로. 아이언팜 2만 명. 심지어 이 영화들은요 같이 출연했던 배우들도 굉장히 쟁쟁했던 걸로. 김혜수, 김윤진 이런. 네. 아니 보니까 한반도가 388만 관객이 들었는데 왜 흥행한 영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예, 한반도가 388만 명 관객이 들었는데 이게 제작비가 126억 원이에요. 우와. 이게 진짜 손익분기점이 관객 수가 450만이었기 때문에 388만. 사실 그 수치로만 보면 많이 들었지만 영화제가 전체적인 걸 따졌을 때는 망한 영화죠. 망한 영화죠. 쉽게 말해서. BP에서 못 미치면 어쨌든 뭐 본전을 못 뒷심이 뽑으니까. 좀 부족했다 그러더라고요. 툭 튀어나오셔서. 흥행작은 없나요? 흥행작은? 그래도 하나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 있는데 요게 2004년도에 조재현 씨랑 함께 출연했던 영화인데요. 제목이 목포는 항구다. 네, 당시에 관객 수가 179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상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차인표 씨가 거절한 영화의 리스트가 이제 누리꾼들 사이 이제 화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 중에서 아까 이제도 언급해서 나왔었는데 친구, 그다음에 신라의 달밤, 그리고 이제 두사불체, 이게 전부 다 이게 차인표 씨한테 갔다가 차인표 씨가 다 거절한 작품들인데 이게 전부 다 2001년도에 개봉해갖고 싹 다 흥행한 영화들이에요. 아니 무슨 전부 다 들어오는 게 보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게 차인표 씨가 바른 사람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북한군, 조폭, 건달 뭐 이런 거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차인표 씨가 이유가 2001년도에. 있지 않을까요? 그때 차인표 씨가 그 드라마를 찍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불꽃입니다. 그 드라마를 찍고 있으셨어요. 역시 안 된 거네, 드라마에서는 뭐 좋은 점수를 얻은 것 같고요. 근데 왜 또 영화는 거절하셨는지.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이제 신라의 달밤하고 조폭 마누라를 거절했던 이유를 예전에 한 그 인터뷰에서 한번 그 밝히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이걸 해봤자 뭐 남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설사 이게 흥행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 나하고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2001년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는 얘기지만은 차인표 씨에게 영화 인생이 있어가지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때만 해도 차인표 씨가 뭐라 그럴까 자신의 이미지나 신념에 맞지 않는 거는 조금 이렇게 거절을 했었던 거고 철저하게 그 요즘은 이제 중견 배우가 돼서 이제 뭐 망가지는 역할, 코믹한 연기 뭐 다 하지만 배우로서 뭐 어떤 배우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신의 그 신념에 우선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차인표 씨가 출연해서 모든 영화가 실패한 건 아니에요.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2012년에 타워, 그리고 2013년 영화 감기. 이 두 영화는 심지어 흥행 대작이에요.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문제를 드려요. 쇼가 네,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뭘까요? 정답. 주인공이 아니다. 정답. 두 글자. 터, 땡. 감기. 재난 영화 맞아요? 하율이가 재난 영화라고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네, 재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정답이 맞습니까? 아깝네요. 예, 거의 비슷했는데 네? 차인표 씨가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출연. 내가 맞췄다. 네. 그러네. 그래서 차인표 씨가 조연으로 출연하면 대박 난다는 또 새로운 속설이 지금 뜨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거 생겼네. 네. 아 이건데 이때도 보면은 사실 역할 조연으로 맡을 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역할을 맡았어요. 감기에서 보면은 성남시가 이제 바이러스 퍼지고 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출연했거든요. 차인표 씨가 대통령으로 출연해가지고 미군 장성이 성남 쓸어버려라 전투기로 하니까 우리나라 미사일로 미군기를 격추시켜라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그냥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비록 영화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드라마에서만큼은 흥행 불패를 이어가고 있는 차인표 씨. 언젠가 이 징크스를 깨고 또 주연 영화로 대박 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풍문쇼에서는 대박과 쪽박 사이 스타들의 캐스팅 비화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